이것은 여러분들께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1년만 늦추셔서 71세부터 수령을 하실 때에는 4.4%로 줄어듭니다. 확 바뀌네요, 1년 만에. 그리고 80세 이후에 수령을 하시게 되면 3.3%가 돼요. 그리고 그 ETF를 통해서 또 나만의 연금, 개인연금 만드는 네. 방법에 대해서 또 책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거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연금을 왜 투자하느냐.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상상하기로는요. 지금 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별로 없을걸요.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아마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정도는 이제 의무가입이니까요. 되어 있을 것이고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하고 있다면 조금 적극적인 분이시고 좀 진취적인 분이셔서 개인연금을 시작하고 계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은행에서 연금저축 가입해 놓으시거나 보험사에서 연금보험 가입해 놓으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금융잔고를 보면 지금 뭐 퇴직연금뿐만 뭐 개인연금, 퇴직연금 다 합쳐서요.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의 규모 비중이 제가 알기로 9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연금이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상 한번 해보셨나요? 원래는 연금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나의 자산을 보전해주기 위한 나의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만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랑 지금의 물가가 다르다면 화폐의 가치가 다르다면 어떨까요? 그럼 이제 비극적이겠죠. 좋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미래가 훨씬 더 화폐의 가치가 높아요. 그러면 좋을 수도 있죠. 아니면 미래에 계속 미래로 가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누적적으로 쌓인다라고 하면 나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내가 운용한 자금의 수익률이 그러한 화폐 가치의 변동이나 또는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았다면 좋은 거고요. 낮았다면 나쁜 거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가 연평균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해를 제외하면 팬데믹을 제외하면 연평균으로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근데 예금으로 줬던 수익률이 제가 기억하기로 2%가 안 됐던 것 거의 같아요. 뭐 물가 상승률이랑 비슷하죠. 네. 그러면 연금 저축은 어땠을까요? 연금 저축도 크게 다르지 실질적으로 않을까요? 확정금리 수준으로 주는 상품들은 보통 물가 상승률의 수준이거나 또는 물가 상승률보다 못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누적적으로 유지를 했다라고 하면 1년에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보다 단 0.1%만 부족한 수준들이 20년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복리 효과를 가져서요. 자산의 가치는 더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시기에서의 어떤 화폐의 가치하고 내가 받아서 이제 생활을 하려고 판단한 어떤 연금의 수준하고는 다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수준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위험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연금만큼은 반드시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게 매매를 자주 하시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네. 기대 수익률을 최소한 물가보다는 한 2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팬데믹 이전의 평균적인 물가 수준이 1.5%였다라고 하면 지금 팬데믹 이후에는 2%가 넘어갈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굉장히 저금리, 저물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통용되던 나라에서 이제는 약간 물가 수준이 그래도 높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인 트렌드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연금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최소한 4%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연금 저축, 연금 보험 계속 유지를 하셔도 될까요? 저는 이 부분들을 연금 저축을 증권사 쪽 IRP 쪽으로 저는 끌어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제가 증권사 직원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떤
연금 캐시플로우의 가치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미래에 내가 분명히 40년간 또는 30년간 꾸준히 불입한 연금이 나에게 배신을 주지 않도록 하시려면 수익률 관리를 지금보다 조금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물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증권사의 IRP 쪽으로 옮겨 오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투자 대상이 IRP에서는 ETF로 투자가 가능하세요. 그러면 제가 앞서서 저희가 계속 말씀 나눴던 것처럼 분산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리스크를 분산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최소한 물가보다 2배 내지는 3배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쾌적한 노후를 준비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최근에 하나은행에서 네. 대한민국 40대 보고서라는 게 발간이 됐었어요. 제가 사실 올해 딱 40이 돼가지고 그러세요? 너무너무 그 키워드가 저에게 필요한 키워드여서 보고서를 열어봤는데 노후 대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사실 제 생활도 그렇거든요. 월급을 받은 것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 대한 육아비 그리고 뭐 생활비 이런 것들 다 떼고 나면 사실상 노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저축의 어떤 그 규모가요 적어요. 수입에 비해서 턱없이 적어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20년 뒤에 은퇴를 한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앞으로 40년을 쓴다라는 상상을 해보면 아주 끔찍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40대들의 생활이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노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을 하니 거기에 대한 가장 많은 대답이요. 은퇴 후에도 계속 근로소득을 준비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이게 제 미래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은퇴하고 나서도 노후의 생활이 준비가 안 돼서 계속 일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지금도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어서 빨리 은퇴하고 싶어서 지금 이 채널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60살이 지나고 70살에도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나의 어떤 자존감을 높이고 나의 부가가치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과 정말 생계가 막막해서 당장 내가 이번 달에 뭐 쌀값이 없어서 일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40대들의 대부분은 은퇴 이후에도, 그러니까 현재의 생활에서의 은퇴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을 통해서만이 노후에 대한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봤을 때 이것은 조금 더 젊은 세대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사이다 경제는 훨씬 더 젊은 분들이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젊으실 때요. 시간의 함수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이 수익률이 가질 수 있는 복리 효과를 충분히 가지실 수 있도록 연금만큼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산의 예금 말고요. 신탁의 형태 말고요. 보험의 형태 말고요. 조금 더 증권의 형태로 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ETF가 상당히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축 신탁, 연금, 네. 저축 보험 이런 네. 데는 자기가 뭐 ETF를 마음대로 편입하기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은행에서 ETF 사시는 것은 네, 쉽지가 않죠. 네, 뭐 상품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리고 ETF가 포함된 포트폴리오의 자산을 사실 수는 있겠지만 네. 요즘 뭐 다릅니다. 워낙 아시다시피 네. 뭔가 뭐 뮤추얼 펀드라든지 그런 맡겨서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직접 투자 시대잖아요. 네, 네. 그리고 워낙 ETF도 잘 나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적극적으로 뭔가 네. 개인 연금에 투자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ETF도 좀 고르고 그럴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세액 공제 혜택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커지고 작아지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 같은 경우에도 그 시점을 어디로 설정을 하냐에 따라서 또 세금을 덜 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먼저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요. 네. 과하면 안 됩니다. 아,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개인연금 계좌에
1년에 총 1,800만 원을 불입할 수 있어요. 1,800만 그리고 원. 1년에 맥스로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제가 알기로 7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900만 원까지 되고, 그리고 ISA 계좌에서 개인연금으로 가져오면 여기서 또 200만 원이 더 되기 때문에 뭐 50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는 1,200만 원까지 가능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연령대가 훨씬 더 낮으시고 평균적인 수준에서 본다라고 하면 내가 한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연에 700만 원은 맥스로 넣어야지 하시면 이것은 여러분들께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는 아주 좋죠. 아주 좋은 혜택입니다. 세상에서 세금 깎아주는 것만큼 좋은 혜택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에서의 그 캐시플로우에서 지금 내가 매년 700만 원씩 앞으로 20년간 계속 빠져도 되는가에 대한 계산은 필요하세요. 즉 중도 해지하게 되면 이 계좌는 그러니까 일종의 세금이 페널티 형식으로 부과가 돼서 더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 괜히 세액공제라는 것을 기대로 해서 돈을 초반에 조금 더 많이 넣어놨다가 중간에 큰 돈을 빼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 페널티를 부과받을 때의 그 고통, 내가 이걸 왜 했지? 역시 이건 아닌가 봐. 게다가 만약에 그 계좌에서 손실이 나 있었다. 너무 가슴 아픈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액공제의 규모가 700만 원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이건 이제 개인연금하고 IRP를 같이 합쳤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알고 계시고, 다만 여기에서 내가 지속 가능한 앞으로 20년간 지속 가능한 저축의 규모를 찾으셔서 그 규모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불입하겠다라는 계획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조금 더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유익한 것 같습니다. 일단 불입할 때 세액공제 있는 혜택이 있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연금을 불입을 한 이후에 개인연금 이제 결국 수령하려고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개인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따라서 세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70세 이하에 수령을 하시게 되면 5.5%의 세금을 부과를 받으시고요. 물론 이거는 다른 세금들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혜택이지만 어쨌든 5.5%가 붙는다. 그런데 이 시기를 1년만 늦추셔서 71세부터 수령을 하실 때에는 4.4%로 줄어듭니다. 확 바뀌네요. 1년 만에. 그리고 80세 이후에 수령을 하시게 되면 3.3%가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를 자산별로 좀 쪼개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이제 미래를 준비할 때요, 우리가 보통 뭐 은퇴 연령을 한 60세에서 65세 정도로 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즉시 수령하는 규모를 전체적으로 모든 자금을 그때만 다 받도록 다 해놓으시면 상대적으로 그 전에 준비해야 되는 자금에 대한 어떤 부담도 크고, 그리고 세금의 혜택도 상대적으로 뒤로 갈수록 더 좋은 부분들을 이제 얻지 못하는 부분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5세부터 75세까지는 이러한 어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자금의 비중을 조금 더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퇴직연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정하고, 개인연금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물론 5.5%도 상당히 낮은 세율이지만 80세 이후에 수령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그만큼 큰 만큼 그 이후에 수령하는 것에 대한 계획도 자금을 조금 미루어서 세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조금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100세 시대 이런 얘기 하는데 암묵적으로는 125세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30대인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수명이 예를 들어서 100세라고 하더라도 60세에 은퇴를 하고 100세까지면 사실 그동안 살았던 시간만큼 더 살아야 되는, 그것에 거의 한 80%를 더 살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 시기에 더 건강하게 지내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노후는 반드시 65세부터 80세까지가 아니다. 80세부터 100세까지도 우리가 골골거리면서도 오래 살 수도 있다. 오래 살 수 있는 리스크. 100세부터 125세까지도 더 골골거리면서 살 수도 있다. 그 시간에도 돈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오히려 근로소득으로 메꿀 수 없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다. 65세부터 80세까지는 어떻게든 정정한 몸으로 일을 해서 근로소득까지 포함해서 어떤 연금이나 미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자금들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80세 이후부터는 진짜 찐 내가 준비한 돈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연금 같은 계좌들에 대해서 개시 수령을 조금 미룰 수 있는 준비들도 다른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통해서 앞에 조금 해놓자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3단계로 준비하는 거네요.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네. 그리고 뭐 이건 제가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최근에 고용시장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이나 그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보통은 고용자인 상태일 때의 혜택을 보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고용자가 아니더라도 개인 사업자들이나 또는 개인의 자격으로도 불입이 가능하지만 사실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이지 않은 분들께 국민연금을 한 달에 얼마씩 불입하는 것들은 사실 조금 어려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삼층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나에게 안전판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삼층연금 중에 국민연금이 내가 좀 부실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또는 퇴직연금이 부실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런 것들을 개인연금으로 조금 더 메꿔야 되고 개인연금으로 메꿀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상품에 투자할까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신탁의 형태나 보험의 형태보다는 증권사에서 IRP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ETF를 고를까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간에 훨씬 더 길게 베팅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30살에 시작하시는 개인연금이라고 하면 한 달에 단 10만 원을 불입을 하시더라도 이것을 50년 이상 내가 불입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80세 이상부터 캐시플로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설령 100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위험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3층으로 쌓는 거 상당히 중요하지만 본인의 상황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개인연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